자, 이제 기권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제 대기권은 우리가 지표로부터 약 1000km 까지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하고요. 이제 오른쪽 그림,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4개의 층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래서 A는 대륙권,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권의 특징과 이런 명칭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간단히 여기서 정리해보면 대륙권은 약 지표로부터 약 11km 정도 높이까지이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로부터 멀어지니까 멀어져서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고 그리고 공기가 대부분 모여있죠. 중력 때문에 대부분 모여있고, 그리고 대류도 활발하고요. 대류는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눈이나 비가 오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고요.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층권에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제 오존층이 존재하죠. 오존층이 존재해 가지고 여기서 태양 에너지 중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죠. 그래서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중간권 볼게요. 성층권은 약 11에서 50km 정도 된다. 뭐 이 정도. 중간권은 약 50km에서 80km 정도 되고요. 중간권의 특징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죠. 여기 보면 기온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높이 80km 부근에 기온이 가장 낮은 부분이 나타난다. 가장 낮은 부분, 여기죠. 낮은 부분 나타난다. 그리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거의 없어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간권은 이제 유성이 관측되죠. 외부 기권으로부터 날라오다가 대기와 마찰에서 보이는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유성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열권을 보면, 열권은 태양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까워짐으로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기가 거의 없죠. 희박해서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매우 크죠. 그리고 오로라 현상 나타난다. 요 정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관측. 요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은 사실 책 59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잠깐 그림 먼저 볼게요. 자, 달이나 지구는 모두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거리는 비슷하죠. 근데 달의 온도는 영하 약 18도고요, 평균. 지구의 평균은 대략 약 1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기의 존재 때문이죠. 대기, 존재 유무. 자, 그거를 여기 같이 설명을 쓰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와 달은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거의 같다. 그러나 지구는 달에 비해 평균 온도가 지구는 달에 비해 평균 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네, 이는 지구가 대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자, 천체에 대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복사평형 실험도 했죠. 복사평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은. 자, 대기가 없는 달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를 모두 달 표면에서 흡수하고 이를 다시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면서 복사 평형을 이루죠.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달과 같이 복사 평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지구 표면에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 중 대부분을 대기가 흡수하였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한다. 그래서 지구는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하죠. 온실 효과라고 한다. 즉 지구는 온실 효과가 있어서 대기가 없는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 온실 기체 대표적인 거로는 수증기, 메테인, 이산화탄소 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받으면 달은 그대로 다시 재방출하니까 평균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지구는 이렇게 흡수하면 다시 지구 표면에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대기가 재흡수를 하죠. 재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데 우주로도 방출하지만 지구 쪽으로도 방출을 하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온실 기체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적외선 가열 장치를 켜고 2분 간격으로 알루미늄 컵 속의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것. 이게 우리 복사평형 실험이죠. 자, 복사평형 실험이었는데요. 여기 알루미늄 컵 속의 공기 온도 변화는 당연히 이제 2번이 답일 거고요. 자, 2번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1번과 이제 2번으로 나눠 볼게요. 1번의 경우는 처음엔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죠.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온도가 상승하죠. 하지만 이제 2번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랑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같죠. 양이 같아져 가지고 온도가 일정해지는 이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실험이나 우리가 여기 영상으로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준 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일단 기온이 같은 공기를 찾아볼게요. 가로축이 기온이고 세로축이 이제 수준 기량입니다. 자, 그러면 기온이 같은 공기는 지금 20도에서 같은 A와 B와 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A, B, E 공기의 상대 습도를 비교하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먼저 상대 습도 기억해 볼까요? 상대 습도라는 것은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포함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죠. 양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 그러면 A, B를 보면 A 같은 경우에 A는 지금 여기 20도씨에서 14.7분의 포화 수준 기량분의 14.7만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00%네요. 100%. B 같은 경우는 B는 지금 현재 14.7분의 14.7만큼 가질 수 있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14.7분의 10.6 곱하기 100이 될 것이고요. C는 E 같은 경우는 14.7분의 5.4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은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B의 이슬점 온도를 물어봤는데요. 여기 B 잠깐 볼게요. 자, B의 이슬점 온도는 여러분 이슬점 온도가 뭐죠? 이슬점 온도? 이슬점 온도는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인데 B에서 응결이 시작되려면 자, 여기 선생님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기 곡선과 만나야 되잖아요. 이거 곡선과 만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15도죠. 15도를 지나면은 이제 응결이 되겠죠. 응결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온도는 15도씨이고요. 그러면 B를 10도까지 낮췄다. 10도, 여기 10도까지 낮추면 여기 이만큼이 B를 여기까지 낮췄어요. 낮췄으면 원래 가질 수 있는 양보다 이만큼이 응결량이 되겠죠. 응결량. 그러니까 10.6 빼기 7.6 하니까 3.0g이네요. 근데 이것은 B 공기 몇 kg 기준이냐면 1kg 기준이므로 2kg에 대해서는 곱하기 2 해서 6.0g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응결량이 6.0g이고요. 그 다음 이 공기 볼게요. 자, 이 공기 1kg에 포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g의 수증기를 공급해야 되느냐? 2를 포화시키고 싶다.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포화시키고 싶다. 이 곡선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 공기가 곡선과 만나야겠죠? 만나야 한다. 그러면 2와 만났을 때가 지금 14.7g이니까 2는 현재 5.4g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14.7 빼기 5.4 하면은 9. 얼마인가요? 14.7 빼기 5.4 하면 9.3g. 1kg의 공기 안에 9.3g이 되겠죠? 그래서 9.3g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2번 구름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차분히 먼저 써볼게요. A에 일단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되죠. 공기덩어리 상승. 자, 공기덩어리 상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표면이 급작스럽게 가열되거나 아니면 저기압 중심 부이거나 뭐 산사면을 타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압은 하강합니다. 기압이 하강하면 기압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는 팽창하겠죠. 팽창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에너지 유입이 없기 때문에 단열 팽창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부피가 팽창하다 보면 온도는 서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온도가 하강하겠죠. 온도가 하강하면서 이슬점이 도달하겠죠. 그죠?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 그래서 응결이 시작되겠죠. 수증기 응결. 수증기 응결 하면서 이제 구름이 생성이 되는데 구름에는 응결로 생긴 물방울,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진 된 구름이 이제 생성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은 여러분 요 상태에서 일단 가는 한랭 전선이 되겠죠? 한랭 전선, 나는 온난 전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BC 지역의 날씨는 먼저 우리 강수구역을 먼저 표시해 볼까요? 강수구역. 강수구역을 먼저 자, 강수구역을 먼저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강수구역은 이렇게 표시했죠.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강수구역을 표시했고 자, A지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지역은 일단 좁은 지역에 저분형의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린다면 좁은 지역의 저분형 구름에 비가 온다면 소나기가 올 것이고 여기는 이제 찬 공기 때문에 온도는 하강하겠죠. 그 다음에 B지역 볼게요. B지역은 날씨가 맑죠. 구름이 없습니다. 따뜻한 공기라서 그래서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세 번째 C지역 볼게요. C지역은 넓은 지역에 층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 지속적 비 또는 이슬비 그리고 찬 공기죠. 찬 공기이기 때문에 온도 하강.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한번 볼게요. 자, 바람은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북서, 북, 남, 서, 동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남서풍, 그죠? 여기는 남동풍. 이렇게 부는 것을 우리가 바람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좀 더 참고하자면 여기는 가 지역은 이렇게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랭전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전선 뒤쪽이죠. 한랭전선 뒤쪽. 여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다면 여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B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찬 공기가 있으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온난 전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선 앞쪽이 되겠죠. C는 C 지역을, 그리고 여기가 A 지역, 전선 뒤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B 지역은 따뜻한 공기여서 맑은 날씨. 요 정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그림은 우리나라 여름철과 겨울철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가와 나의 계절을 쓰고 일기도를 분석하시오. 일단 가는 우리가 여름철인 거 알 수 있고요. 나는 겨울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여기 보이는 이 전선 이름이 정체전선. 전선으로 이제 장마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아래쪽으로는 북태평양 기단으로 영향으로 둘 다 습한 기단이죠. 해양성 기단으로 습하다. 그래서 많은 비를 가지고 오고 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기단 세력이 강해지며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태풍도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이제 여름철의 대표적으로서 여름철 대표적인 일기도로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갖고, 그리고 남동 계절풍이 분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억해 둬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보겠습니다. 겨울철은 일단 일기도에 등압선이 촘촘하게 그려진 걸로 봐서 바람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일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서고 동저형, 즉 이거는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으로 북서계절풍이 불겠죠. 북서계절풍이 불고 대륙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한랭 건조하다. 요 정도 우리가 기억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고 여름철과 겨울철 구분은 확실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림은 바람이 생성되는 원리.
바람은 일단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고 했고요. 그리고 적외선등을 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자, 여기 보면 물과 모래 중 당연히 모래가 먼저 뜨거워지겠죠. 자,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합니다. 공기는 가벼워져서.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고, 물은 상대적으로 차갑죠. 차갑다.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생겨서 여기는 고기압. 그래서 바람이 물에서 모래로 부는 이제 해풍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모래가 물보다 빨리 데워진다. 이거 맞죠? 기억이 맞고, 물 쪽이 모래 쪽보다 기압이 높아진다. 여기도 맞죠? 그러니까 해풍이 부니까 향연기도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입니다. 그린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는 각 기단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기역은 자,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죠? 그리고 니은은 양쯔강 기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은 오호츠크의 기단이 될 거고요. 리을은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고, 양쯔강은 봄, 가을로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 기단이죠. 여름 기단, 한여름 기단이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이제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으로 주로 장마전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겨울은 한랭 건조,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단의 기호와 성질이 옳게 연결된 것을 보면, 자, 기역은 한랭 건조니까 한랭 건조, 기온은 낮고 습도도 낮고, 이게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니까 D가 되겠네요. D.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이니까 기온은 낮고 습도는 높은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이니까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연결이 된 것은 디귿의 A.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이 이것만으로는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과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 꼭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꼭 한 번 더 복습하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